지난 시간 서울과 파주, 부산에 이르기까지 한국을 향해서 침투했던 북한의 간첩들을 효과적으로 사살하고 잡아냈던 대침투 작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90년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먼저 두 분을 소개해드려야겠죠. 임영환 소장님 그리고 임청균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1990년대에 있었던 대침투 작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90년대 하면 그 시작부터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소련이 붕괴를 했어요. 당시 국내외 상황 어땠는지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당시는 정말 북한이 체제 위기였어요. 물론 이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런 거긴 하지만 위기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94년에 김일성이 직접 한국에 오겠다는 소리까지 그때 추진하다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데, 아무튼 북한도 이 체제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고 생각해서 변화를 주려고 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이 계승하게 되면서 이게 상황이 또 급변해가지고 위기라는 거는 손을 잡거나 더 굳건히 닫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굳건히 닫는 쪽으로 가게 되죠. 1996년 9월 14일 05시에 북한 인민무력부 소속의 정찰조 3명과 해상처 처장 대좌 김동원을 포함한 총 25명이 상어급 잠수함에 탑승해서 함경남도 퇴조항을 출항을 해서 북방 한계선을 통과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이 잠수함은 9월 15일 강원도 강릉시 안인진리 앞바다에 부상을 해서 잔망경을 이용해서 침투 위치를 사전에 정찰한 다음에 정찰조 3명과 안내조 2명을 수중 침투를 통해서 내보냅니다. 17일 22시 30분에 이 전날 침투시켰던 정찰조 3명하고 안내조 2명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 해안으로 다시 접근을 하는데 파도 칠 때 거기 들어가면 그게 살겠어요. 당연히 좌초돼 버렸죠. 예.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대자 김동원이 내부는 이제 태우고 문서 같은 걸 태워야 되니까, 그리고 20명 전원이 이제 상륙을 합니다. 18일 날 새벽 1시 17분에 근무했던 이병 최성재라는 분이 불꽃을 봤어요. 해상에서. 그래서 소초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명한 이 택시 기사분이 지나가다가 네.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이분이 바로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파출소에 가서. 네, 그래서 1시 45분경에 이제 아까 보고를 받은 소초장이 출동해 보니까 북한 이제 껌 있고 권총 있고. 근데 이제 문제 믿기질 않는 거죠.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하여간 이런 일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한 1시간 정도 지체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현장에서는 04시 10분부로 이제 난리가 났죠. 네. 예비군 동원이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1차 단선을 안인부터 정동진 1위까지로 조정을 하고, 2차 단선을 언별리에서 옥계, 3차 단선을 강릉 저수지부터 주수리 일대로 조정해서 다시 재설치를 합니다. 08시에 수색 병력이 근처에 괴방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네. 이 괴방산 부근 8부 능선쯤에서 북한군이 도주하면서 버린 유기한 장비들 다수를 식별을 해냅니다. 여기까지 봤을 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군도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도망치는 북한군도 지금 어리버리하면서 엄청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정말 이제 희한한 사태가 벌어지는데, 9월 18일 15시 45분경에 헬기 순찰을 하다가 정상에서 시신들을 발견을 합니다. 다 탈출하지 못할 까지니까 자신들끼리 처리한 거죠. 그래도 총 25명 중에서 11명이 여기서 이제 사살된 겁니다. 근데 이제 어이가 없는 게 그중에 조타수였던 상위 이광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좀 처졌대요. 처져서 안 올라갔대. 이 사람을 빼고 죽인 거예요. 처진 사람은 아직 못 올라왔고. 그렇죠. 그래서 이광수는 혼자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 길을 잃고 방황을 하다가 강릉시의 모전 1, 2의 홍사근 씨라는 분 집에 들어가게 돼요. 부인이 전화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체포되게 되는데 9월 19일 703 특공연대장이 06시 30분경에 이 단경골 입구에 송이를 채취를 하고 계셨던 민간인분이 계셨나 봐요. 그분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면서 저 앞에서 말소리 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09시 50분쯤에 가보니까 앞에 청바지를 입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게 한 3명 정도가 있는 게 보인 거예요. 네. 18명이 집중 사격가해가지고 전부 사살시킵니다. 야. 총 25명 중에 사체 발견 11구, 네. 생포 1명, 사살 3명, 이제 나머지 자녀 공비는 10명이 남은 상황입니다. 괴방산이라는 쪽에서 9월 19일 날 수색을 하고 있는데 16시쯤에 구중대 일병이었던 박정훈이 오이골 110m 고지군 일대에서 공비 1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총격에 사살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정찰 조장.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교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건 어디에서 펼쳐집니까? 칠성산 매복 작전인데 네. 9월 21일 08시경에 제3특전여단 12대대가 헬기로 공중 기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칠성산 정상의 일부는 헬기 레페를 해서 내려가고 일부는 밑에서부터 상향식으로 수색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바위지대를 수색하면서 나가다가 중사 이병희 씨가 공비가 조준하고 있었던 걸 그대로 직면을 해가지고 조준 사격에 머리를 맞고 그대로 전사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바로 뒤에 따라오던 하사 장성태가 사격을 했지만 공비는 이미 조준 사격을 하고 튄 상태였어요. 이 7충대 2소대 매복진지 동측 후방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와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일병 송관중 씨가 근무를 하고 계셨어요. 이 사람이 수화를 했어요.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공비가 나무 뒤로 바로 엄폐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상병 이재규 외 한 명이 사격을 했어요. 네. 따다당 사격을 했는데 공비들이 매복진지에 수류탄을 투척을 합니다. 일병 송관중 씨가 그 자리에서 전사를 하고 상병 이재규와 김성호가 부상을 입습니다. 일병 김동주 씨가 중간쯤 되는 진지에 근무하고 계셨는데 그 사람 앞에 무장 공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김동주 씨가 침착하게 5발을 조준 사격을 해가지고 공비를 사살하는 데 성공합니다. 칠성산에서 11사단 13년대 구중대가 이제 매복을 하고 있었는데 팀 앞에 갑자기 한 20-30m 앞에서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 낙엽 밟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병 권호택이 이럴 때 이렇게 고개 들어서 쳐다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고참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봤더니 이분이 저기 머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머리 같은 번쩍 나오게 되니까 바로 이제 수류탄 던지고 사격을 했습니다. 수류탄 총에 동시에 맞아서 사망했던 거니까 참 이런 경우에 전사한문이 참 안타까운데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바로 잠수함 함장이었던 중자 정용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날까지 25명 중에 사체 발견 11구, 생포 1명, 사살 9명, 이제 나머지 4명이 남은 상황이 돼요. 9월 28일 06시 35분 동이 터울을 무렵에 본부 포대장 대위 우성재 등 4명이 졸고 있었는데 무장 공비가 슬금슬금 접근해 온 거죠. 이 접근해 온 무장 공비의 이름은 소좌유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접근해 와서 다 졸고 있는 진지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M16 소총을 겨누고 전부 제압한 거예요. 네.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시간이 지나다가 날이 밝아오니까 이제 소좌유림이 얘기합니다. 동무들 내가 안 쐈으니 너희들도 날 쏘지 말기요 하고 가는데 보내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본부 포대장 대위 우성재가 이 소자 유림을 생포하려고 상병 정철환이랑 같이 진짜 그때부터 무자비하게 구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맞다 못해서 허리춤에서 이제 권총을 꺼내려고 손이 딱 가는 걸 보고 앞에서 보고 있었던 이제 병장 노국래가 근거리에서 사격해서 사살을 했던 거죠. 대침투 작전 본부에서는 우리 방어선에 구멍이 많다. 그러게요. 이미 다 뚫렸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작전을 기해서 작전 지역이 대대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GOP 지역, 그래서 GOP 지역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병력 1만 명이 고성, 속초, 양양 이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완전히 차단하게 되고, 그래서 차단하게 돼서 병력 1만 명이 더 추가 투입이 됩니다. 군축교라고 오대산에서 북쪽으로 한참 떨어진 데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거수자 이상한 사람을 봤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인제군 서화리에서 12사단 병장 고승진이라는 분이 이제 뭐 가림막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삼병호 앞에 겨울 오니까 가림막 작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전투복 차림에 2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수화를 했더니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권총을 빼는 걸 보고 공비다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놀라 도망가면서 권총 한 발을 쏘고 도망갔는데 다행히 이 고승진 병장은 총에 맞진 않았습니다. 이 둘이 속도가 꽤 빠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 주변으로 차단선을 치게 됩니다.
엄청난 규모의 부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각종 차단선을 쳤습니다. 연화동 북면 용대리에 보면은 연화동 계곡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자연 휴양림이 있나 봐요. 그 안에 703 특공연대 장병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칠절봉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 방향 소로길에서 거수자 2명이 내려오는 걸 본 거예요. 준비를 하면서 나갔겠죠. 밖에 나가서 살펴보니까 자기들은 K2 소총을 들고 있는데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은 K2 소총보다 더 긴 총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탄복을 안 썼어요. 뭐야 이거? 공비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통나무 집 안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장전을 합니다. 쏴! 하고 소리치니까 이제 안에서 조준하고 있던 이제 수환 씨가 사격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공비들도 동시에 장전한 다음에 사격하면서 물러났어요. 네. 그 상황에서 공비들의 사격을 받은 상병 송영흥 씨가 손과 무릎에 총상을 입고 공비들도 부상을 입은 상태로 숲속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결국 탈출을 하게 됩니까? 교전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보고도 다 올라가고 네. 하면서 이제 일군 사령부에서도 합심조를 보내려고 합동신문조를 찾았는데 마침 이 합심조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어쩌지 하다 군단장이 이 옆에 있던 기무부대장 네. 대령이신데 이분한테 그러면 기무부대장이라도 가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해서 군단 합심조로 해가지고 이 기무부대장이 연화동 현장에 먼저 옵니다. 먼저 와가지고 이 기무부대장 성함이 대령 오영환이신데 그 현장을 봤는데 아직 어둡잖아요. 05시 40분경이면. 그래가지고 그 일대를 확인하면서 어떻게 갔지? 어디로 갔을까 하고 정보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공비들이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았었어요. 독이 바짝 오른 상태로 통나무 집에서 불과 30m 떨어진 숲을 속에 엎드려 있었거든요. 와. 다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손전등 켜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손전등 켜고 이제 발자국 찾으면서 숲속도 비춰보고 하면서 예상 도주를 찾고 있는 그때 빵! 하고 쏜 거죠, 공비가. 조준 사격을 한 겁니다. 대령 오영환 씨는 그 자리에서 전사를 하고요. 그 근처에 같이 동행했던 이대 대장, 네. 그리고 군단 대침투 작전 장교 소령 이종갑, 연대 무전병 김석곤도 총상을 입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아군들은 다 노출되어 있는데 공비들은 노출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군의 피해만 늘어나가고 있었습니다. 09시 50분쯤 되자 이제 어디 있는지 대충 안 거예요. 네. 그러니까 12사단 수색중대 상병 강민성이 공비가 있는 쪽으로 이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0m 정도 앞까지 접근을 하다가 공비에게 조준 사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전사합니다. 또 46번 도로상에서 이동하고 있던 운전병 상병 이수연도 부상을 입고 쓰러집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여기다 하고 이제 703 특공연대 병사들이 집중 사격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비들도 이 사격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고착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아군의 피해만 커질 무렵에 네. 특전사 3여단이 현장으로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이 3여단의 상사 장선용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네. 이분이 은밀하게 한 20m 정도를 우회해서 기동을 해가지고 공비 한 명을 그대로 머리를 쏴서 사살하고 부상을 입고 엎드려 있던 공비 한 명에게 탄창 하나를 다 퍼부으면서 사살을 합니다. 투항하라! 투항하라! 4일에 걸쳐서 외쳤지만 아무 반응 없이 순간 가슴에서 뭔가 끄집어내어 나에게 던지려는 폼을 잡고서 순간 저는 자동화 사격으로 사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리치죠. 장선용이가 다 잡았다! 다 나와라! 하고 이제 소리를 쳐요.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종료됩니다. 이로써 침투한 25명 중에 사체 발견 11구, 생포 1명, 사살 13명으로 침투한 무장공비 전원이 소탕되게 됩니다. 근데 알려졌기로는 26명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이 얘기에 대해서 많은 방송에서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네. 뭐 누군가는 북한으로 돌아갔다. 네. 아니면 뭐 누군가는 뭐 시일이 지나서 이제 생존 가능성이 없어 작전을 종결했다. 뭐 이런 내용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박사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광수 씨가 생포됐다고 했잖아요. 네. 이 잠수함이라는 구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얘기를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우리 한국군의 209급, 212급, 뭐 214급 이런 잠수함도 마찬가지인데 잠수함 내부는 진짜 좁아 터졌어요. 그리고 해군들은 탑승하기 전에 인원 카운트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저 좁아 터진 잠수함 안에서 누가 탔는지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이광수의 증언에 의하면은 자기는 본 적이 없대요. 나머지 한 명을.
그리고 잠수함 승조원이니까 뭐 야지 극복 능력이나 체력이 약해서 뭐 살아남았을 가능성도 없다라고 이제 이광수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연 동원 인원이 뭐 몇만 명이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25명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군 뭐 최정예라는 도까지 동원해서 몇만 명을 동원했으니 쟤들이 몇백 명이 내려오면 어떡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릴 게, 원래 이런 대침투 작전은 정규군 쪽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쪽은 숨어 있고 이쪽은 찾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실제는 5인 사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이 넓은 산에서 수십 일을 작전을 하면은 다 자요. 그래서 뚫리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 말이 의심스러우시면 영국의 SAA나 그 유명한 몇몇 특별 장교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란이나 이라크에서 얼마나 그 끔찍한 그 희생자가 나왔는지를 한번 보시면 한국군이 이 정도, 더욱이 우리는 이게 그 이란이나 이라크하고 또 달라서 이게 굉장히 그 숨을 곳이 많은 땅이잖아요. 이런 데서 이 정도 했다는 건 굉장히 그동안 한국군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도 당연히 침투 작전이 많이 있었고요. 90년대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요, 수많은 도발과 침투 시도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열심히 굳건히 나라에 대한 사랑과 자주국방에 대한 마음을 지켜간다면 아마 계속해서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시간 조금 더 충실하게 재미있게 준비를 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